자, 이거 큰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유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정부랑 화물연대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서 타협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설득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화물연대는 우리 말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식이고, 정부 역시 말 안 들으면 다 잡아놓는다는 위협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물연대의 주장을 보면 파업 종료를 위한 조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고요. 두 번째로는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 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 5개 품목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즉 화물 주인이 화물차 이용 비용을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인데요. 차주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도입돼서 올해까지 운영되고 내년부터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에서 영구 운영을 요구한 겁니다. 너무 적은 운임 때문에 과적 혹은 과속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도입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차량에 국한되던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5개 품목으로 확장시켜달라는 거죠. 화물연대의 요구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왜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걸까요? 2003년 이전까지는 화물차 시장이 등록제였습니다. 대형 운송면허를 딴 후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화물 운송 수요가 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었죠. 화물차 영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들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합니다. 화물차는 많이 늘어났는데 운송물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운송 비용은 하락했죠. 견디다 못한 화물기사들이 파업을 해서 2003년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정부는 화물차 허가제를 실시해서 화물차 수요를 조절합니다. 초과 공급은 막았지만 수요 감소, 또 지입제 하독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입니다. 정부는 물류 파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도입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에서 개인 사업자인 화물차 기사들에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건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의사 총파업 시에도 발동된 적이 있는데요. 이 법의 의도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이 파업을 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만 따지자면 정부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하려면 제도 도입 이후에 화물차들의 사고가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10월 3일자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 화물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결과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22만 9,600건에서 20만 3,130건으로 11.5% 감소했습니다. 반면 안전운임제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690건에서 745건으로 8% 늘었고요. 사망자도 21명에서 30명으로 42.9% 증가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화물연대의 주장이 데이터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했는데 왜 더 많이 쉬고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사고가 늘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서울시, 부산시 왕복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이 2019년에 76만원에서 2021년 97만원으로 21만원 인상이 됐는데요. 자, 안전운임제를 지킬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번이 한계라고 한다면 42만원을 더 버는데 그치겠죠. 그렇지만 예전처럼 무리해서 3번을 갔다 오면 63만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안전운임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나 규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더 뛰고 더 벌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욕심이 수면 부족, 피로, 과속, 신호위반을 낳고 제도 도입 전보다 더 사고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화물차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설치해서 운전 기록을 관리하고 또 위반 시에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전운전이 오로지 화물차주의 의지에 달려있는 약간은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부가 사고를 조장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2021년 안전운전 실천 현황에 따르면 디지털 운행 기록계는 화물차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의 기록 의무 제출 대상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들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100km당 27.6회로 평균 위험운전 횟수인 34.1회에 비해서 19%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급감소, 과속 감소율이 무려 26% 줄었다고 나왔는데요. 이러한 기록은 2019년과 2022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북미 교포 트러커가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켜고 그걸 지키는 걸 한번 봤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운행 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북미에서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위반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만약에 위반했다가 한 번 걸리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려면 모든 화물차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달고 또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을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권리만 찾고 책임을 안 지려 한다면 과연 누가 그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제도화하는 걸 꺼려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빌미로 권력기구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는 겁니다. 화물운송 수요가 화물차보다 많으면 일감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운송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지는 순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10대인데 운송물은 5대 분량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10대 중에 견적을 가장 싸게 쓴 사업자가 화물을 운반하겠죠. 그런데 안전운임제가 있으면 입찰 참가자 모두 안전운임제 최저가를 쓸 테니까 차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제적으로 그 화물을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를 누가 할까요? 만약에 정부에서 새로운 담당 기관을 만들지 않는다면 화물연대가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배당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공정한 원칙이 없다면 불만이 속출할 거고요. 또 이를 둘러싼 권력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모임에 불과하던 화물연대가 이러한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이익단체인 노조처럼 변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정부의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입제 폐지입니다. 이 지입제는 2003년, 2008년, 2012년에도 화물연대가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죠. 지입제란 운송회사에 화물 사업자 소비의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한 후에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화물 사업자가 영업을 할 필요가 없고 세금 문제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또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비, 유지비를 사업자가 다 부담하면서 영업용 번호판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내야 하고 또 지입 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일부 악덕 브로커들이 지입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기에 속아서 큰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입을 하면 화주의 원청을 받지 못합니다. 중간에 운송업체가 서너 군데라도 끼면 원청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게 되죠. 건설업계의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과적과 과로 무리한 운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겠다면 반드시 지입제를 손보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파업 때마다 달래기에 급급한 미봉책만 내놓으니까 몇 년마다 계속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사실 최후의 카드예요. 최강수를 쓰기 전에 조정자의 입장부터 다 하는 게 순서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설득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 무조건 너희 안 해? 그러면 다 잡아넣는다. 이게 협상입니까? 위협이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복잡한 물류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저소득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 공급 원리를 적용을 하되 이 공정한 시스템을 방해하는 업체들과 브로커들을 다 없애고 원청에서 화물차주에게 대금이 바로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을 만들기만 해도 안전운임제가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 제도에서 부조리한 점을 고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그 새로운 제도에 따른 문제가 생기고 일이 복잡해진다는 건 상식입니다. 화물연대가 근거를 갖춘 주장을 한다면 저는 물류대란이 일어나도 불편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안 지려 한다면 화물연대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거 없이 내 주장만 내세우는 단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나중에 똑같은 일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정부도 협상 테이블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문제를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는 몇 년 후에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나게 될 게 뻔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사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